이 집 안의 물건은 다 내 것이지 또 누구 것이 있단 말이냐? 저의 혼수 폐물을 기생에게 갖다 바친 사내가 저에게 발각되고도 도리어 호통을 치는 한낮의 안방이었지요. 그 한 점으로 되시겠습니까? 10년을 한마디 없이 견뎌온 처가 그 호통 앞에서 자기암 앞으로 다가가 그 안에 남은 폐물을 모두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지요. 처가 자기 폐물이 든 자기암을 두 손으로 받쳐 남편의 가슴 앞에 가만히 내미는 그 광경은 분노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울며 매달리는 것도 아닌 그저 잔잔하게 내미는 동작이었어요. 대체 이 부인이 어찌하여 자기 폐물을 제 손으로 내어준 것이었을까요? 그 잔잔한 한 동작 끝에 부인의 운명은 어디로 향했던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밀가르르 정자 위에서 한가로운 웃음소리 한 자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래로는 시골 장터의 분주한 소리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요. 따끈따끈한 계란이요. 갓 나은 계란. 이 비단 한 필 보고 가시구려. 한양에서도 못 보던 물건이라 흥정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어깨와 어깨 사이로 비집고 다니는 한낮이었습니다. 그 인파 사이로 한 여인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방금 산 마른 청어 두루미, 다른 한 손에는 빛깔 고운 무명 한 필이 들려 있었지요. 강학수의 처 설란이었습니다. 장에 나오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늘은 시어머니 환우했을 약재 몇 첩과 저녁상에 올릴 청어를 사러 나온 길이었어요. 약재상 어른이 대개 며느님은 손이 야무지셔서 약다리는 솜씨가 동네에 자자하시오. 한마디를 건네자 설란의 입가에도 한 자락 미소가 걸렸지요. 비단 가게 앞에서 새로 들어온 무명 한 필을 한참 매만지다 어머님 동정 한 벌이라도 새로 지어 드려야겠구나 하며 한 필을 끄는 참이었습니다. 설란의 발걸음이 정자 옆 느티나무 그늘에 닿았어요. 무명 자락을 한 번 고쳐 잡는데 위에서 다시 한 번 까르르 웃음소리가 떨어졌지요. 설란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시집 올 때 손수 지어 올렸던 남빛 도포. 그 자락 끝에서 사내의 손이 한 여인의 흰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분 바른 손등의 임자는 이 고을의 기생매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설란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도포도 손도 아닌 남편의 입가에 걸린 환한 웃음이었어요. 안방의 호롱불 아래로는 단 한 번도 건너온 적이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지요. 이번에는 희고 마른 여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그 다음으로 스쳤습니다. 작년 가을 정자에 앉았던 것은 살집이 도톰한 여인이었고 그 전 해봄에는 키가 큰 여인이었어요. 매번 도포에 베어 들어오는 분내가 미세하게 달랐던 까닭에 설란은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았어도 그 얼굴들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있었지요. 설란의 어깨가 한번 짧게 흔들렸어요. 장터의 흥정 소리가 한순간 멀어졌습니다. 약재상 어른의 칭찬도 비단 가게에서 매만지던 무명 한 필의 부드러움도 그 모든 것이 한 호흡 사이에 다른 세계의 일처럼 멀어져 갔지요. 청어 두름을 든 손가락이 하얗게 핏기를 잃어갔어요. 어금니가 입술 안쪽을 짚어 피맛이 혀끝을 한번 스쳤습니다. 돌아가자. 저녁상이 식겠다. 그 한마디가 안에서 한 바퀴 굴렀어요. 1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어 온 가장 일상적인 말. 그 한 바퀴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가슴 한 구석이 다시 평평해졌지요. 설란은 손에 든 무명 자락을 한번 고쳐 잡고 정자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두지 않은 채 발을 옮겼습니다. 보면 무엇 하겠어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두 눈으로 한 번 더 새기는 일밖에는 안 되는 것을.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보폭이었습니다. 덜커덕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휘청이며 들어선 강학수의 도포 자락에서 술 냄새와 짙은 분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설라는 한마디 묻는 법도 없이 갓을 받아 갓거리에 걸고 도포를 벗겨 횃대로 옮겼습니다. 손목까지 분내가 옮겨 붙었지만 표정에는 작은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을 받쳐 잠자리를 펴주는 손길이 10년 전 홀레날 밤 평생 처음 만난 사내의 옆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 손길과 거의 같다는 사실은 설란 자신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묻기 시작하면 손길이 멈추어 버릴 것을 손가락 끝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을 나선 설란의 손에는 횃대에 걸려있던 그 도포가 들려 있었어요. 마당 우물가에 호롱불을 내려놓고 함지에 찬물을 퍼담았지요. 가을밤 기운이 손가락 끝을 시리다 못해 둔하게 만들 무렵 설란은 도포를 함지 안에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빨래방망이가 도포 위로 내려앉았어요. 탁탁 첫 두 번의 두드림은 평소의 빨래 소리와 다를 바 없었지요. 세 번째 두드림에서 설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에 풀려 도포에서 분내가 한층 더 짙게 피어올랐던 까닭이었어요. 코끝이 그 향을 한 번 머금었다 놓자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봄밤이 한꺼번에 따라 올라왔지요. 시집 온 지 1년이 채 안 된 봄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라는 도포에서 처음으로 낯선 분내를 맞고 함지를 끌어안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울었더랬어요. 두 번째로 분내를 맡은 밤에는 반나절을 울었고 세 번째에는 반시즌을 울었지요. 그렇게 울음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그것은 마음 한 자락이 매일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한복판을 가만히 한번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함지를 끌어안고 우는 일조차 사치가 된 것이 빨래방망이를 쥔 손이 함지 가장자리를 짚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마모되어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한 자락이 생각보다 깊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도리어 놀랐지요. 이번에는 정말 그 한마디가 입안에서 끝을 맺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 쪽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두어 번 끊어졌다 이어졌어요. 콜록콜록 설란의 어깨가 본능처럼 움츠러들었지요. 입안에 맺혀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목구멍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은 자리에 익숙한 평정이 한 겹 덮였어요. 10년 동안 닦아온 평정이라 한 번 덮고 나면 표면은 거짓말처럼 매끄러웠지요. 도포는 빨랫줄 위에 단정히 걸렸고 마당의 호롱불은 한 번 흔들렸다 가라앉았지요. 이튿날 아침 약사발을 받쳐 얻은 설란의 손등 위로 김이 한 줄기 솟아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미음을 끓이고 약을 달인 매무새는 어제 우물가에서의 모든 흔들림을 단 한 점도 머금고 있지 않았어요. 표면이 매끄러운 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지요. 한 번 덮고 나면 어디에서 무엇이 끊어졌었는지 본인조차 더듬기 어려워지는 것. 어머님, 약 가져왔습니다. 한참 만에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방에 들어선 설란이 약사발을 무릎 앞에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약사발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지요. 며느리가 들어선 쪽으로 시선조차 돌리지 않은 채 윗방의 미닫이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살갑지를 못해서 학수가 밖으로만 도는 게냐. 날선 첫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베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다. 10년. 그동안 자식 하나를 못 낳았으면 사내 입맛이라도 잘 맞춰야 할 것 아니냐. 학수가 어디 한 번이라도 내 곁에서 편히 웃는 꼴을 봤더냐? 설란의 무릎 위 두 손이 치마 자락을 깊숙이 움켜쥐었지요. 손마디가 핏기를 잃어 푸른 핏줄만이 도드라졌습니다. 손톱 끝이 무명 안감 깊이 파고들어 쳐니 한 번 작게 우그러졌어요. 치마폭에 가려진 손이 그렇게 우그러지는 동안 어제 정자의 광경이 한 번 떠올랐다 가라앉았지요.
사내가 매번 다른 분내를 묻혀 들어와도 시어머니의 이 첫마디는 신기할 만큼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또렷이 보였습니다. 분내의 임자가 매번 바뀌는 동안 잘못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어찌하여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잔잔했어요. 그러나 그 잔잔함의 안쪽이 처음으로 한 번 갈라졌다는 것을 설란 자신은 알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떨어뜨렸습니다. 약사발 위로 잠깐 머문 그 시선이 다시 며느리의 머리 꼭대기 넘어 어딘가로 옮겨갔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살림이 굴러가더냐. 가서 학수 점심상이나 정성껏 차려라. 오늘은 집에 들어와 밥을 먹겠다더라. 예, 어머님.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윗방으로 멀어진 뒤에도 설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천히 풀린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 4개가 분홍빛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지요. 마루에 나선 설란의 눈이 마당 너머 담장 위로 향했어요. 담장 너머 멀리 어제의 그 정자 지붕 끝이 가을 햇살 아래 희끄무레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지 않으려 했던 그 방향을 설라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 보았지요. 정자 지붕은 어제와 똑같이 무심한 모양으로 가을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지붕 끝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설란의 안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았던 한마디가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었어요. 정말 이 집이 내 자리가 맞기는 한 것인가? 물음이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답이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일렀지요. 설라는 그 한마디를 다시 안쪽으로 가만히 가라앉히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상을 차릴 시간이었어요. 바람이 한 번 마당의 가을잎을 굴렸습니다. 스르르 그날 한낮에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박자로 났습니다. 낮 시간이었어요. 술 냄새도 분내도 없는 강학수가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10년 동안 낮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던 사내였습니다. 그 자체가 첫 번째 어긋남이었어요. 설라는 부엌 문턱에서 행주를 짜다 그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한 번 멈췄지요. 강학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까지 와서 손에 든 무언가를 툭 마루 끝에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한마디. 시선은 마주치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란이 행주를 손에 쥔 채로 마루로 다가갔습니다. 마루 끝에 놀이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에 집어드는 순간 첫눈에 알 수 있었지요. 매듭이 어설프게 묶여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술은 짧아 손가락 2마디도 채 안 되었습니다. 장터 좌판이 파장 무렵더리로 풀어놓는 그런 놀이개였습니다. 설란의 손가락 끝에 그 조잡함이 한 번 머물렀어요. 이상하게도 그 조잡함보다 먼저 척추를 타고 올라온 것은 다른 종류의 한 줄기였지요. 왜 이걸 주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 무엇 하나 쥐어준 적 없던 사내가 오늘 갑자기 서두르며 떨쳐내듯이 주고 가는 그 동작의 어색함이 자꾸 손끝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덮으려는 동작이라는 직감이 안에서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러나 무엇을 덮는 것인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지요. 직감은 직감일 뿐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척추 어딘가에서 한 번 일렁이고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10년 묵은 평정이 그 일렁임 위로 한 번 덮였어요. 설라는 놀이개를 마루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갓거리를 두던 자리 옆 손길이 잘 닿지 않는 한 귀퉁이었지요. 더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손바닥에 쥐고 있지도 않았어요. 안방 쪽에서 옷자락을 가는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잠시 후 강학수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마루로 나왔어요. 미닫이를 지나며 한마디 던졌지요. 저녁상 차리지 마라. 발걸음이 살인문을 지나 멀어지는 동안에도 설라는
부엌 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상에 올렸던 그릇 몇 개가 아직 마루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손에 익은 동작으로 그릇들을 부엌으로 옮기고 마당에 빨랫줄에 걸려 있던 무명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걷어들였지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척추를 타고 올라왔던 그 한 줄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그늘이 안방까지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설란이 안방으로 들어선 것은 평소처럼 횃대를 정리하기 위함이었어요. 강악수가 벗어놓고 간 나조시 횃대 끝에 걸려 있었지요. 그 옷자락을 다시 가지런히 펴걸고 벽 쪽으로 한 발을 옮겨 자개함 위에 먼지를 닦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행주를 든 손이 자개함 윗면을 한번 훑었어요. 두 번째로 훑던 그 손이 자물쇠 위를 지나가다 한 번 머뭇거렸지요. 평소와는 한 푼이 어긋나 있었어요. 자물쇠의 고리가 반마디쯤 비뚤어져 채워져 있었지요. 10년 동안 매일 같은 손길로 채우고 풀어온 자물쇠였기에 그 한 푼의 어긋남이 손끝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설란의 손이 멈췄어요. 설마 그 한마디가 안에서 한 번 일렁였지요. 어쩌면 자기가 어제 채울 때 비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 번 일었어요. 자물쇠 같은 것은 매일 한 번씩 채우는 것이라 한두 번쯤 어긋나게 채울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설란은 그 일렁임을 누르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자개함이 열렸어요. 가장 윗칸 푸른 비단을 깐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옥비녀가 사라져 있었지요. 비단 위에 비녀의 모양대로 온폭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 자리에 놓여있던 것이라 비단의 결이 비녀의 형태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 빈 자리를 본 순간 설란의 안에서 무언가가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손수 머리에 꽂아 주시던 비녀였습니다. 가서 잘 살거라 한마디가 머리 위에서 가만히 떨어지던 그 순간을 설란의 손가락 끝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자개함을 짚은 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걸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이걸 가져가 그러고는 그 손으로 마루 끝에 그 조잡한 놀이개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엇인가가 훅 솟구쳤어요. 열기가 명치를 타고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설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끓어오르는 것이 손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시선이 횃대로 향했습니다. 설란의 손이 횃대 끝에 옷자락을 잡아챘어요. 옷을 가지런히 다루는 손이 아니라 뜯어내듯 잡아당기는 손이었지요. 안주머니에 입구를 벌리고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옷자락을 그대로 횃대에서 떼어 내 방바닥에 던졌지요. 다음 옷.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글자도 없는 빈종이 한 조각만 만져졌어요. 구겨 던졌습니다. 다음 옷. 그 다음 옷. 옷자락을 거칠게 뒤집고 솔기를 더듬고 안감을 들춰보았지요. 한 벌이 횃대에서 떨어졌고 또 한 벌이 떨어졌지만 설란은 그것들을 다시 걸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고 옷자락을 잡아채는 손마디가 하얗게 솟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옷의 안주머니에서 손끝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닿았어요. 설란의 손이 그것을 낚아채듯 꺼냈지요. 호롱불 앞에서 종이를 펼치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당포 거래의 영수증지였습니다. 설란의 눈이 글자를 따라 빠르게 내려갔어요. 옥비녀 하나, 가락지 한 쌍. 그 아래로도 줄이 이어졌지요. 옥비녀 이전에 잡힌 것들 은가락지 한 쌍, 놀이개 2점, 다른 폐물들. 자개함 안쪽 칸에 있어야 할 것들 중 일부가 이미 전당포, 장부 위에 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한 번 떨렸어요. 설란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한 번 더 쿵 솟구쳐 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이제는 알겠다. 그 한마디가 안에서 또렷이 굴렀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내려진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한마디였지요. 설란의 호흡이 한 번 길게 내쉬어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꼬깃꼬깃했던 그대로의 주름을 따라 종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접었습니다. 강학수가 접어두었던 모양 그대로. 그러고는 그 종이는 설란의 옷고름 안쪽으로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한 벌씩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러나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손이었어요. 한 벌씩 매무새를 바로잡아 횃대에 도로 걸었습니다. 자개함도 다시 닫았어요. 자물쇠를 비뚤어진 그대로 다시 채웠지요. 설란이 호롱불을 들고 안방을 나섰어요. 마루를 지나며 한 번, 낮에 강학수가 떨어뜨려 놓고 간 그 조잡한 놀이개 쪽으로 시선이 갔지요. 한 귀퉁이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란은 그것을 집어들지도 치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와 같은 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박자 안쪽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켜진 적 없는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지고 있었지요. 과연 설란이 그 등불 아래에서 무엇을 헤아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튿날 한낮이었습니다. 설란이 마당 우물가에서 무명 옷가지를 빨고 있었지요. 함지에 손을 담그던 그때 사랑채 쪽 미닫이가 한 번 스르륵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학수가 안방 쪽으로 옮겨가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설란의 손이 함지 안에서 한 번 멈췄지요. 설란의 귀가 안방 쪽으로 가만히 기울어졌어요. 이윽고 안방에서 자개함의 자물쇠를 덜커덕 더듬는 소리가 한 자락 흘러나왔습니다. 설란의 발걸음이 조용히 안방 쪽으로 향했지요. 마루를 가로지르는 발걸음에 한 점 소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닫이 앞에 닿은 손이 한 호흡을 골랐지요. 미닫이가 스르륵 열렸어요. 강학수가 자개함 앞에 등을 보이고 앉아 손에 폐물 한 점을 막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쪽에서 함께 건너왔던 폐물이었지요.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설란의 목소리가 평소와 한 점도 다르지 않았어요. 강학수의 어깨가 한 박자 굳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지요. 손에 든 폐물을 등 뒤로 숨기려는 동작이 한 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시선이 마주친 한 호흡 동안 강학수의 얼굴에서 표정이 빠르게 변해갔지요. 당황, 짜증, 그리고 적반하장.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게야? 강학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등 뒤로 숨겼던 손을 오히려 보란 듯이 다시 앞으로 내었지요. 폐물을 손에 든 채로 일어서며 사내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습니다. 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집 안의 물건은 다 내 것이지. 그 외에 또 누구 것이 있단 말이냐? 목소리가 안방의 천장을 한 번 울렸어요. 호롱불도 켜지 않은 한낮의 안방에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 한 자락 깔렸지요. 사내가 자기 집 물건 좀 가져다 쓰겠다는데 어찌 처가 따지고 든단 말이냐. 10년을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강학수의 손에 들린 폐물이 한 번 찰랑 흔들렸습니다. 설란이 가만히 그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한 호흡, 두 호흡.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강학수의 얼굴에 한 줄기 당혹감이 스쳤지요.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한마디 했어야 할 처가 오늘은 그저 가만히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설란의 시선이 그제야 강학수의 얼굴을 지나 그 너머 어딘가로 한 번 흘렀습니다. 자개함도 아니고 마당도 아닌 어디라고 짚을 수 없는 한 지점이었지요. 그 시선의 끝에서 입가에 미소의 흔적이 한 번 가만히 비쳤다 사라졌어요. 너무 짧아서 강학수는 그것이 미소였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설란이 다시 사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입을 열었지요.
그 한 점으로 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잔잔했습니다. 강학수가 한 번 눈을 깜빡였어요. 묻는 말이 무엇인지 한순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요. 설란이 어떤 의도로 말을 던진 것인지 가늠하지 못해 사내의 입이 어중간하게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설란이 천천히 안방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왔어요. 치마 자락이 문지방을 넘는 그 한 걸음에 강학수의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한 번 움찔했지요. 설란의 발걸음이 자개암 앞에 닿았습니다. 강학수가 한 발 물러섰어요. 손에 든 폐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설란은 그 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개암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한낮 햇살이 비쳐드는 그 함의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자개암 안에는 폐물 몇 점이 더 남아 있었어요. 은가락지 한 쌍, 놀이개 2점, 색실로 묶인 쌈지 하나, 그리고 가장 안쪽에 옷반지 하나. 친정 쪽에서 함께 건너왔던 것들이었지요. 옷비녀가 가장 깊은 자리였다면 이것들은 그 곁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설란이 자개암의 양쪽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가만히 잡았어요. 비녀 하나로 그 기생의 격이 올라가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여전히 잔잔했지요. 설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개암을 두 손으로 받쳐 든 채로 강학수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어요. 자개암 안의 폐물들이 그 걸음에 맞춰 한 번 찰랑 흔들렸지요. 설란이 강학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개암을 두 손으로 들어 사내의 가슴 앞에 가만히 내밀었어요. 다 가져가십시오. 강학수의 두 손이 한 박자 굳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폐물 한 점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사내의 눈빛이 자개암 위에서 한 번 흔들리고 설란의 얼굴 위에서 다시 한 번 흔들렸습니다. 처가 비꼬는 것이라면 이 자개암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었지요. 그러나 처가 진짜로 가져가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받아 들고 나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망설임을 이기는 데에는 한 호흡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강학수의 두 손이 손에 든 폐물을 자개암 안쪽으로 툭 떨어뜨렸지요. 그러고는 설란이 내민 자개암의 양쪽 손잡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자개암의 무게가 사내의 두 손 위에 한 번 묵직이 내려앉았어요. 설란이 한 발짝 물러섰지요. 손이 비어있는 채로 가만히 내려와 치마 자락 옆에 떨어졌습니다. 사내가 든 자개암 위로 한낮의 햇살 한 줄기가 비쳐 자개 무늬가 한 번 반짝 빛났어요. 10년을 그 안에 머물러 있던 모든 것이 오늘 이 한낮에 한꺼번에 떠나고 있었지요. 강학수가 한 번 더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든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사내의 시선이 자개암 위에 한 번 떨어지더니 다시 설란 쪽으로 올라왔다. 도로 자개암 위로 떨어졌지요.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려다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학수가 자개암을 두 손에 받쳐 든 채로 안방을 나갔어요. 마루를 지나는 발걸음,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걸음, 살인문이 덜커덕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두 멀어질 때까지 설란은 자개암이 놓여있던 빈 자리 앞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자개암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햇살 받은 마룻바닥에 빈 사각만이 가만히 남아 있었습니다. 설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벽장 안쪽에서 무명 보따리 하나를 꺼냈어요. 평소 같으면 친정에 다니러 갈 때나 한 번씩 꺼내던 보따리였지요. 그 보따리를 방 한가운데에 펼치는 손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마당을 쓸던 손과 같은 박자였어요. 저고리 2벌, 치마 1벌. 그것이 전부였지요. 설란이 무명 옷가지를 한 벌씩 보따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벽장 안쪽 깊숙이에서 꺼낸 작은 호리병 하나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약초 가루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옷가지 사이에 가만히 끼워 넣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고름 안쪽에서 무엇인가를 한 번 매만지는 손이 있었어요.
그것이 옷고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손끝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손이 다시 보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가 매듭으로 묶였어요. 설라는 안방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10년을 살아온 방이었습니다. 횃대에 자개함이 놓여있던 빈자리, 호롱불 받침. 그 모든 것에 시선이 한 번씩 닿았다 떨어졌어요. 어떤 시선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닫이를 열고 마루로 나섰지요. 설란의 발걸음이 안채 시어머니의 방 앞에 닿았습니다. 어머님, 문 너머에서 한참 만에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들어오너라. 설란이 미닫이를 열고 방으로 들어섰지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보따리를 들고 들어선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한 박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란이 보따리를 무릎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지요. 그러고는 시어머니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천천히 큰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방바닥에 닿는 그 순간 설란의 평정이 한 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올리던 무난 인사보다 더 정중한 절이었지요. 그러나 그 정중함의 안쪽에 있는 것이 매일의 무난 인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마를 들고 다시 앉은 설란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한 번 멈췄지요. 이제 물러갑니다. 방 안에 한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며느리의 얼굴 위에서 한 번 흔들리는가 싶더니 입이 어중간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말한 것인지 한 박자 늦게 따라가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멍해져 갔지요. 설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어 어깨에 메고 미닫이 쪽으로 돌아섰지요. 시어머니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어요. 미닫이가 스르륵 닫혔습니다. 설란의 발걸음이 마루를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으로 향했어요. 안채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하고 한 박자 더 늦게 따라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설란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살인문에 손이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문턱을 넘는 설란의 발이 한 번 멈췄지요. 10년 만에 다시 넘는 그 문턱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가마에서 내려 처음 그 문턱을 넘었던 발이 오늘 그 반대 방향으로 한 발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한 호흡 동안 설란의 안에서 아무 말도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도 다만 비어있는 한 호흡이었지요. 발이 문턱을 넘었어요. 뒤로 살인문이 덜커덕 닫혔지요. 설란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골목을 지나 큰 길 쪽으로 향했어요. 보찜을 맨 어깨가 햇살 아래에서 한 번 흔들렸지요. 보찜 속에서 무엇인가가 한 번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옷가지의 흔들림인지 호리병의 흔들림인지 아니면 그 둘 다와는 다른 무엇의 흔들림인지 큰 길의 햇살도 그것을 끝내 분간하지 못했어요. 과연 그 보찜 속에서 흔들리고 있던 것이 설란과 함께 무엇을 향해 떠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해가 산자락을 한 번 더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설란이 친정마을 어귀에 닿은 것은 그 해질녘이었지요. 보찜 하나를 어깨에 맨 채로 10년 만에 다시 밟는 흙길이었어요. 길섭의 감나무 한 그루가 어릴 적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가지에 매달린 풋감 몇 알이 저녁 햇살에 비쳤어요. 설란의 발이 살인문 앞에 닿았습니다. 그 살인문은 어릴 적 매일 드나들던 그 살인문이었지만 10년 사이에 한쪽 기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지요. 마당 안쪽에서는 방앗간 일을 마친 어머니가 마당 한쪽에서 쌀 한 돛박을 까부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어릴 적보다 한 자나 작아 보였어요. 설란의 손이 살인문에 닿았지요. 어머니,
쌀을 까부르던 어머니의 손이 한 번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살인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한 호흡 동안 어머니의 눈이 살인문에 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흔들렸지요. 10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대박이 툭 떨어졌어요. 쌀 한 무더기가 마당의 흙바닥 위로 흩어졌지요. 어머니가 그것을 줍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란아. 어머니의 손이 설란의 두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닿는 순간 어머니의 손길이 한 번 굳었지요. 어머니의 시선이 잡은 손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설란의 손이 어릴 적의 그 손이 아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은 빨래터의 찬물에 10년을 담갔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지요. 손바닥에는 갈라진 자국 몇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한 번 벌어졌다 닫혔어요. 내 손이. 거기까지 말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번 갈라졌지요. 어머니가 설란의 거친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잡혀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지요.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설란의 손이 한 번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설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지요. 시집간 딸이 10년 만에 어머니 손에 잡혔으니 통곡이라도 한 차례 흘러야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설란의 안쪽은 비어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안도도 아닌 그저 비어있는 한 호흡이었지요. 살인문을 넘던 그 비어있음이 친정 마당까지 그대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방앗간 안쪽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요. 어릴 적에 그 단단한 등이 한자나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설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어떤 말도 입에 담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고생도 모르고. 목소리가 거기서 한 번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지팡이로 마당의 흙을 한 번 툭 짚으셨지요. 다시 입을 열기까지 한 호흡이 더 길었습니다. 참으라고만 해서 미안하다. 무뚝뚝한 한 마디였어요. 길지 않은 한 마디 속에 1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들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마치고 더 이상 무엇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팡이를 짚은 손이 한 번 더 툭 흙을 짚었어요. 설란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마당의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모았어요. 그러나 큰 절을 올리지는 않았지요. 그저 두 손을 모은 채로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사과 한 마디 앞에 자기도 한 마디 답을 올릴 수 없었던 까닭이었어요. 답을 갖추기에는 설란의 안쪽이 너무 비어 있었지요. 해가 산자락 너머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밤이 깊어 부모님이 잠드신 뒤 설란은 다시 마루로 나왔어요. 마당 너머로 어릴 적 보던 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은 설란의 손이 옷고름 안쪽으로 한 번 가만히 들어갔지요. 손끝이 무엇인가의 가장자리를 한 번 매만지고 그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루 끝에서 한 호흡이 길게 내쉬어졌어요. 별빛 아래에서 설란의 안쪽에 처음으로 한 점의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이 채 밝기 전이었습니다. 설란이 부엌 가궁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깨어나시기 전에 어제 마당에 흩어진 쌀 한 무더기를 채로 거두어 놓은 손이었지요. 흙이 묻은 쌀알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부엌이 호롱불 하나로 겨우 밝혀져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쌀알 하나를 집어 입으로 후 한 번 불고 흙을 털어내고 깨끗한 돛박에 옮겨 담는 동작. 한 알 또 한 알.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단순함 안에서 설란의 안쪽이 비어있는 채로 가만히 머물렀어요.
어제 살인문을 넘으며 따라온 그 비어있음이 이 새벽의 손길 아래에서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는 결이었지요. 방앗간 한쪽에서 어머니의 인기척이 났어요. 설란아, 벌써 일어났느냐? 어머니가 부엌 문지방에 서 계셨습니다. 잠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설란의 손길을 한참 내려다보셨지요. 설란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어요. 이 쌀이 아까워서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더 묻지 않으셨어요. 부엌으로 들어와 설란 옆에 앉으시더니 함께 쌀알을 골라내기 시작하셨지요. 두 사람의 손이 호롱불빛 아래에서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한 호흡, 두 호흡. 그 사이에 무슨 말도 굴러가지 않았어요. 날이 밝을 무렵 흙 묻은 쌀이 모두 깨끗한 돛박으로 옮겨졌지요. 그날부터 설란의 손이 방앗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 어머니께서 까부르시던 쌀을 남들보다 한 시진 더 일찍 손질했어요. 떡매를 잡은 손이 첫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 한 번씩 헛박자가 났지요. 그러나 한 닷새가 지난 뒤로는 떡매가 떨어지는 박자가 어머니의 그것보다 한 호흡 더 깊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시집의 안방을 닦던 손이 떡매의 박자에 옮겨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쿵쿵쿵. 떡매가 안반에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란의 손은 떡매 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었지요. 어깨로 한 번 들어 올리고 허리의 힘으로 한 번 내려놓는 그 박자가 생각이 손으로 옮겨가는 박자였어요. 머리 안쪽에서 굴러가던 것들이 떡매 한 번 한 번에 안반의 떡 위로 밀려 내려갔지요. 시집의 정자도 자기함의 빈자리도 살인문을 닫고 떠나오던 그 한 호흡도 모든 것이 떡매 아래에서 한 번씩 눌려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새벽에는 떡매가 한 번 멈춘 호흡이 있었어요. 어깨로 떡매를 들어 올린 그 자세 그대로 설란의 손이 한 박자 늦게 내려왔지요. 무엇이 안쪽에서 한 번 굴렀던 것인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떨어진 떡매의 소리가 평소보다 한결세게 안반에 박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마당 넘어 담장을 한 번 흔들었지요. 그 소리에 부엌 안쪽에서 어머니가 한 번 고개를 드셨습니다. 문지방 너머로 설란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새벽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등이었지요. 어머니의 시선에 한 줄기 안도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한 점의 알아차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일에 자기를 묻으려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아채신 것이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 가마솥에 콩을 안 치는 손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쓰다듬어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곁에 있어 주어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1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자연히 익히신 분이었지요. 쿵쿵쿵. 마당의 떡매 소리가 다시 박자를 찾았어요.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마당의 감나무의 풋감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란의 떡매 박자가 그 감입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익어가고 있었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한 겹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나 그 굳은 살은 시집에서의 굳은 살과는 결이 한 번 달랐습니다. 그 굳은 살은 눌려 생긴 굳은 살이었다면 이 굳은 살은 제 손으로 만든 굳은 살이었지요. 방앗간의 가마솥에서 김이 한 자락 더 진하게 피어올랐어요. 감나무의 첫서리가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늙은 아낙이 친정어머니를 붙잡고 한마디 흘렸어요. 대게떡 말이오. 지난 잔치집에서 나온 그 떡 그것이 어찌 그리 물리지를 않는 거요. 어머니가 한 번 멈칫하셨지요. 잔치집에 보낸 떡이라고 해야 며느리, 손주 돌잔치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날 설란이 사흘을 새벽 방앗간에 앉아 빚어보낸 떡이었어요. 우리 떡이 어떠셨답니까? 어떻게는요. 한 입 빼어 무니까 쫀쫀하기가 어느 댁 며느리 솜씨가
일이 단단한가 싶어 한 번 베어 물면 그치질 못하는 떡이라 사람들이 다 대게 손길을 묻더이다. 어머니의 입가에 한 줄기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가 그 미소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셨지요. 설란아, 잔칫집 주인이 또 한 번 부탁한다는구나. 설란이 떡매를 잡은 손을 한 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고 다시 떡매를 들었어요. 예, 어머니. 잘 빚어 보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잔칫집 주문이 한두 곳씩 늘어갔지요.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옆마을에서도 사람을 보내 떡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5달이 지날 무렵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장사꾼이 친정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댁이 그 떡이 다른 댁 맞으십니까? 장사꾼은 한양 사대부가 한 곳의 잔치상을 책임진 사람이었어요. 그 댁 안주인이 다른 곳에서 받은 설란의 떡을 한 번 맛보고는 잔치상 떡을 모두 이 댁에서 받겠노라 했다는 것이었지요. 장사꾼이 마당에 무명 보따리 하나를 툭 풀어 놓았습니다. 엽전이 한 무더기였어요. 설란이 그 엽전 무더기 앞에 가만히 섰지요. 어머니가 옆에서 한 번 허하고 짧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이 방앗간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액수였어요. 설란의 손이 천천히 엽전 무더기 위로 내려왔습니다. 엽전 한 잎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올린 그 한 잎의 무게가 10년 동안 자기암 안에 쌓여있던 모든 폐물의 무게보다 무거웠지요. 설란의 안쪽에서 한 자락의 무엇이 가만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통쾌함도 환희도 아닌 그저 제 손으로 받은 무게였어요. 설란이 엽전을 다시 보따리 안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이 댁 안주인께 잘 빚어 올리겠다 전해 주십시오. 장사꾼이 살인문을 나가는 발걸음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앞에 한두 명씩 모여들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양 사대부가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그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이 설란을 주인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호칭이 입에 닿던 날 설란은 한 번 멈칫했지요. 10년 동안 학수에 처였고 시어머니의 며느리였으며 친정 부모의 딸이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자리에 가까운 무엇이 손끝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란은 그 멈칫함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살인문 너머에서 주인마님 계시오 하고 부르는 소리에 떡매를 든 손을 내려놓고 예, 나갑니다 하고 답했을 뿐이지요. 쿵쿵쿵. 방앗간의 떡매 소리가 그 가을 내내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리가 2번 더 내리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진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떡집 살인문 앞에 손님 한 무리가 떡을 사들고 돌아가는 그 사이 마을 어귀 쪽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도포 자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늘어져 있었습니다. 갓은 비뚤어진 채로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그 갓끈이 한쪽으로 풀려 어깨 옆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때 남빛이었을 그 도포는 흙먼지에 절어 색이 발해 있었지요. 발걸음이 한 걸음 떼어질 때마다 휘청거렸고 한 손은 담벼락을 짚고서야 겨우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님 무리 중 한 안악이 그 사내를 한 번 흘끗 보았어요. 저 양반은 어디서 본 듯한데 옆에 안악이 한 번 더 그 사내 쪽을 살폈지요. 글쎄 저 도포 무늬가 어디서 한 번 본 듯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사내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내는 휘청이는 발걸음으로 떡집 살인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살인문에서 한 마장쯤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닿자 사내가 담벼락에 한 손을 짚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먼 발치에서 그 사내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방앗간 안쪽에서 떡매를 잡고 있던 설란은 그 골목 모퉁이의 그림자를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과연 그 비틀거리는 사내의 발걸음이 다음 한 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이었을까요? 떡집 마당에 들어선 사내의 그림자가 한낮 햇살 아래에서 기우뚱 흔들렸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콩을 까부르던 한 아낙이 그 사내를 보고 한번 허 하고 짧은 숨을 내쉬었지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복판에 멈춰서서 떡매 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앗간 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앗간 안쪽에서 떡매를 잡고 있던 설란의 손이 한 번 멈췄습니다. 귀가 마당 쪽을 향했지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한 자락 들려왔어요. 저 양반은 누구요? 글쎄 어디서 본 듯도 한데. 설란이 떡매 자루를 안반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방앗간 미닫이가 스르륵 열렸어요. 설란이 마당으로 나섰지요.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설란의 발걸음이 사내 앞에서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멈췄어요. 가까이 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였지요. 사내가 강학수가 두 무릎을 털썩 마당의 흙바닥 위에 꿇었습니다. 부인.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한참을 굶은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도포 자락은 흙먼지에 절어 색이 발해 있었고 가끈은 한쪽으로 풀어져 어깨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한 번만 받아주시오. 강학수의 두 손이 마당의 흙바닥을 짚었지요. 머리가 한 번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허하는 짧은 한숨이 한 자락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10년 전 이 마을에서 가마를 보내 설란을 데려갔던 그 대개 사위가 누구인지를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설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학수의 흙 묻은 손과 갈라진 입술과 곤주려 들어간 두 뺨을 한 번씩 시선으로 훑었어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분노도 동정도 경멸도 그 얼굴 위에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살피는 시선과 다를 바 없었어요. 설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목이 마르시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였어요. 마당의 한낮 햇살 아래에서 평소 떡을 사러 온 손님에게 던지는 인사 한마디와 한 점도 다르지 않은 톤이었지요. 강학수의 얼굴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한 번 떨렸어요. 처가 물 한 모금이라도 내줄 모양이라 짐작한 것이었지요. 사내의 어깨가 한 번 움찔하더니 머리를 한 번 더 깊이 숙였습니다. 부인, 그 은혜는 잊지 않겠소. 설란이 한 박자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물은 마당 한켠에 있습니다. 마당에 한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물 한 바가지 떠오시지요. 콩을 까부르던 안악의 손이 멈췄습니다. 떡을 사들고 살인문을 나서던 손님의 발걸음도 멈췄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챈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이 사내가 저를 어떻게 부려왔을지를 그 한마디 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에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학수의 얼굴에 한 줄기 당혹이 스쳤어요. 사내의 입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닫혔지요. 처가 자기에게 물을 떠오라 시킬 줄은 사내의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은 자기 처지가 그 명령을 거역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 또한 사내의 머릿속에 한 박자 늦게 들어왔어요. 강학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마당 한켠의 우물 쪽으로 향했지요. 우물 두레박을 잡는 손이 한 번 떨렸어요.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내리는 손,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손, 두레박의 물을 옆에 놓인 바가지에 옮겨 담는 손. 한낮 햇살 아래에서 그 모든 동작이 느리게 굴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동작을 한 호흡 지켜보고 있었지요. 강학수가 물 한 바가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어요. 그 바가지를 들고 마당 한복판에 설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내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마당의 흙먼지가 한 자락씩 일어났지요. 설란 앞에 닿은 사내가 두 무릎을 다시 흙바닥에 꿇었어요. 물 한 바가지가 두 손에 받쳐진 채로 설란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강학수의 두 뺨에 한 줄기 안도가 스쳤지요. 자기가 떠온 물을 처가 받아 마시면 그 인연이 한 자락이라도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짐작한 사내의 두 손이 한 번 떨리며 바가지를 받쳐 들고 있었어요. 설란의 손이 천천히 그 바가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강학수가 손을 한 번 더 위로 받쳐 올렸어요. 저의 손이 바가지에 닿기를 기다리는 사내의 눈빛에 한 줄기 희망이 또 한 번 떠올랐지요. 설란의 손이 바가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그러고는 탁! 설란의 손이 바가지를 한쪽으로 기울여 엎어버렸어요. 물 한 바가지가 강학수의 두 손 위에서 마당에 흙바닥으로 쏟아졌지요. 첨벙 흙바닥 위에 물자국이 한 무더기 번졌습니다. 강학수의 무릎 앞에서 흙이 한 번 튀어 올랐어요. 사내의 도포 자락에 흙물이 한 자락 묻어났지요. 마당에 한순간 어떤 소리도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강학수의 두 손이 빈 바가지를 든 채로 허공에서 굳었어요. 사내의 입이 한 번 벌어졌지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한 박자 늦게 따라가던 사내의 눈빛이 마당에 흙바닥 위에 번진 물자국 위로 떨어졌습니다. 설란이 그 물자국을 한 번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미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지요. 서방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서방님, 그 호칭이 설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어요. 10년 동안 매일 부르던 그 호칭이 오늘 이 한마디 안에 마지막으로 담겼지요. 인연이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그 호칭도 함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강학수의 두 손에서 빈 바가지가 툭 떨어졌어요. 마당의 흙바닥 위에서 바가지가 한 번 대구르르 굴렀지요. 사내의 입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의 한마디가 사내의 모든 말을 미리 닫아둔 까닭이었지요. 설란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흙바닥의 물자국에서 한 발짝, 그리고 빈 바가지에서 한 발짝. 두 사람 사이의 10년이 그 두 발짝의 거리로 정리된 것이었어요. 설란이 마지막으로 사내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지요. 그러나 그 시선에 어떤 머물림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한 번 살피고 거두는 시선과 다르지 않았어요. 설란이 몸을 돌렸지요. 방앗간 미닫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등 너머로 한낮 햇살이 한 자락 비쳐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 등을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마당 한복판에는 무릎 꿇은 사내 한 사람과 흙바닥에 물자국 한 무더기, 그리고 굴러떨어진 빈 바가지 하나가 그렇게 세 가지가 남아 있었지요. 설란이 방앗간으로 막 들어서려던 그때였어요. 마당 한켠에서 한 그림자가 느릿느릿 마당 한복판으로 옮겨왔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흙바닥 위에서 툭툭 굴렀지요. 친정 아버지였어요. 마당 모서리의 평상 위에서 한낮의 햇살을 쬐고 계시던 분이 사위가 무릎 꿇는 그 한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설란이 한 박자 멈췄어요. 아버지가 마당 한복판에 멈춰서서 무릎 꿇은 강학수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지요. 한 호흡, 두 호흡, 그 시선의 무게가 강학수의 어깨 위에 한 자락 떨어졌어요. 사내가 한 번 움찔하더니 흙바닥에 짚고 있던 두 손을 더 깊이 짚으며 머리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장인 어른, 강학수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지팡이 끝이 마당의 흙바닥을 한 번 툭 짚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더러 장인이라 부르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아버지가 한 발 더 마당 안쪽으로 옮겨 오셨어요. 굽은 등이 햇살 아래에서 한자나 펴진 것처럼 보였지요. 늙은 아버지의 어깨가 다시 젊은 아비의 어깨로 돌아가는 한 호흡이었습니다. 내 딸 눈물 흘리게 한 놈은. 아버지의 지팡이가 클바닥을 한 번 더 툭 짚으셨지요. 사위가 아니라 원수다. 마당에 한순간 정적이 한 겹 더 두텁게 깔렸어요. 아버지가 평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옹기 하나를 한 손으로 집어드셨지요. 어머니께서 떡 빚을 때 쓰시던 소금 옹기였어요. 안에 굵은 천이렴이 한 줌 들어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엌 한 켠에 놓여있던 옹기였지요. 아버지가 옹기를 든 채로 강학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셨어요. 클바닥에 무릎 꿇은 사내가 한 번 더 움찔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한낮 햇살 아래에서 옹기 안에 굵은 소금을 보았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박자 늦게 따라가던 사내의 입이 한 번 벌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옹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굵은 소금 한 줌이 아버지의 손바닥 위로 올라왔지요. 그 손이 한 번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마당 한복판의 사위와 그 사위의 머리 위에 떨어질 소금 한 줌. 두 가지가 한 호흡 동안 마주 보았어요. 아버지의 입이 다시 한 번 열렸지요. 썩 물러가라. 그러고는 촥. 아버지의 손이 한 번에 뿌렸습니다. 굵은 천이렴이 한낮 햇살 아래에서 한 자락 반짝이며 강학수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도포 자락 위로 쏟아졌어요. 흰 알갱이가 사내의 간 위에 한 번 튕겼다가 어깨를 따라 흘러내려 흙바닥 위에 한 무더기 떨어졌지요. 마당의 햇살 아래에서 그 소금이 한 번 더 반짝였습니다. 강학수의 어깨가 한 번 움츠러들었어요. 사내의 두 손이 흙바닥을 더 깊이 짚었지요. 머리 위에 떨어진 소금 몇 알이 갓을 타고 사내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사내에 갈라진 입술 위에 소금 한 알이 닿자 입술이 한 번 움찔하더니 입에서 짧은 신음 한 자락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가 옹기를 평상 위에 툭 내려놓으셨지요. 지팡이를 다시 단단히 짚으시고 강학수를 향해 한 마디 더 내리셨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들이지 마라. 그 한마디 뒤에 아버지가 몸을 돌리셨어요. 굽은 등이 다시 평상 쪽으로 옮겨 가셨지요. 햇살 아래에서 그 등이 한 자락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은 강학수의 어깨 위로 굵은 소금 알갱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내가 한 번 더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마당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지요. 콩을 까부르던 안악도 떡을 사러 왔던 손님도 모두 팔짱을 낀 채로 사내를 한 번씩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시선의 무게가 한 자락씩 사내의 어깨 위로 떨어졌지요. 강학수가 천천히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도포 자락의 소금을 한 번 털어내려는 동작이 한 박자 나오다가 그 손이 허공에서 굳었어요. 사내의 시선이 마을 사람들 사이를 한 번 훑고 흙바닥에 번진 물자국을 한 번 훑고 평상 위에 빈 옹기를 한 번 훑었지요. 어디에도 사내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발걸음이 살인문 쪽으로 향했어요. 비틀거리는 그 발걸음 너머로 마을의 한낮 햇살이 한 자락 비쳐내렸지요. 살인문이 덜커덕 한 번 흔들리고 사내의 그림자가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 한복판의 흙바닥의 물자국, 흩어진 소금 알갱이, 그리고 굴러떨어졌던 빈 바가지. 세 가지가 햇살 아래에서 한낮의 정적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기 전에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문 한 자락이 돌기 시작했지요. 떡집의 주인마님이 한양 사대부가의 누구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떡집이 그토록 빨리 일어선 것이 떡 솜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소문의 진원지는 분명했습니다. 거지가 되어 마을에서 쫓겨난 강학수가 인근 주막을 돌며 한 잔 술에 한 자락씩 풀어놓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지요. 그러나 그 소문이 한 입 두 입 옮겨가는 사이 한양에서 들어오던 주문 한두 곳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강학수가 관아에 고소장을 들이밀었어요. 설란이 외간 남자와 사통하여 떡집을 키웠으니 간통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그 고소장이 관아에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한 자락 더 풀렸습니다. 설란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새벽 떡매를 잡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부엌 문지방에서 한 호흡 길게 내쉬셨지요. 아버지께서 평상 위에서 지팡이로 흙바닥을 툭 짚으셨어요. 두 분의 얼굴에 한 자락 그림자가 짙어졌지만 정작 설란의 손은 떡매 박자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쿵쿵쿵. 떡매 소리가 그 새벽에도 변함없이 마당을 채웠지요. 그날 오후 설란이 보찜 하나를 챙겨 살인문을 나섰어요. 어머니께서 어디 가느냐 물으셨지만 설란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설란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읍내 매향의 기방이었어요. 기방의 별채에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매향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한자나 야위어 있었지요. 강학수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거론된 까닭에 기방의 손님이 한두 명씩 발길을 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양에서 내려오던 단골 한 명이 어제 기방 평판이 흔들린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는 소식까지 매향의 귀에 닿아 있던 참이었습니다. 설란이 차 한 잔을 받아들었어요. 대개 기방 손님이 요즘 한둘 줄어들었다 들었습니다. 매향의 손이 찻잔 위에서 한 번 멈췄지요. 매향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한 호흡 동안 매향의 머릿속에서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를 헤아리는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게요? 매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설란이 찻잔을 한 모금 입에 대었다 내려놓았어요. 대개 이름이 그 사내의 입에서 빠지기를 원하실 것이요. 저 또한 같은 것을 원합니다. 방 안에 한순간 정적이 깔렸지요. 매향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매향의 손가락이 찻잔의 테두리를 한번 매만지더니 다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한 호흡 동안 마주쳤지요. 그 한 호흡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옮기지 않는 한 가지 합의가 흘러갔어요. 매향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일 관하로 가지요. 설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매향에게 한 번 가만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별채를 나섰지요. 매향이 그 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관아 마당에서 강학수가 끌려 나와 자리에 무릎 꿇었지요. 사또 앞에 고소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설란이 단정한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강학수에게 고소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셨어요. 그 사실이 분명한가? 강학수가 머리를 한 번 깊이 숙이며 답했지요. 틀림없사옵니다. 제 처가 외간 남자와 사또가 한 손을 들어 강학수의 말을 막으셨어요. 고소인은 잠시 멈추라. 사또의 시선이 설란 쪽으로 옮겨졌지요. 설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든 작은 무명 보따리 하나를 풀어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의 주름이 10년 묵은 모양 그대로였어요. 강학수가 처음 접어두었던 그 모양 그대로 한 번도 펴진 적 없는 듯한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설란이 그 종이를 사또 앞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한 번 더 바스락 소리를 내며 펴졌어요. 전당포 거래 장부의 사본이었지요. 옷비녀 잡힌 가격, 그 돈으로 산 매향의 가락지, 그리고 그 아래로 줄줄이 이어지는 다른 거래들. 마지막 줄에는 오늘 일자, 노리개 한 점, 분. 10년 전 어느 한낱 마루 끝에 떨어뜨려졌던
그 조잡한 놀이개의 값까지 그 종이 위에 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학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사내의 입이 어중간하게 벌어졌지요. 그 종이가 자기 안주머니에서 언제 사라진 것인지를 사내는 한 번도 알아챈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종이었어요. 처가 그것을 챙겨 떠났으리라고는 사내의 머릿속 어디에도 없던 그림이었지요. 설란이 사또를 향해 한 번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 혼수 폐물을 잡혀 기생에게 가락지를 사준 거래의 증서입니다. 그 거래에 이름이 적힌 매향이라는 기생이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 있사옵니다. 마당 한켠에서 매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매향의 자태가 단정했지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강학수라는 자가 다른 여인의 폐물을 잡혀 저에게 가락지를 사주었음이 사실이옵니다. 사또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사또의 시선이 강학수 쪽으로 돌아갔어요. 강학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지요. 사내의 입이 한 번 더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지만 거기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가 자기에게 언제 이런 함정을 깔아두었던 것인지를 사내는 한 박자 늦게 따라가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사또의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졌지요.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스리라. 포졸 2명이 강학수 양쪽으로 다가왔어요. 사내의 두 팔을 잡아 끌어일으켰지요. 강학수의 입이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변명할 말도 무엇을 외칠 말도 사내의 입에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포졸들에게 끌려 마당을 가로지르는 사내의 발걸음이 한 번 비틀거렸습니다. 설란은 그 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또를 향해 한 번 더 머리를 숙이고는 매향과 함께 관아 마당을 나섰지요. 두 여인의 발걸음이 관아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 어느 쪽도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문턱 밖에서 매향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설란을 한 번 돌아보더니 짧게 한마디 남겼지요. 주인마님. 설란이 한 박자 가만히 매향을 바라보았어요. 매향이 입꼬리를 한쪽으로 살짝 올리며 한 번 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내 하나가 사람을 번거롭게 하옵지요. 매향이 설란에게 한 번 가만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자기 가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마가 떠나는 그 길 너머로 한낮 햇살이 한 자락 비쳐내렸지요. 설란이 잠시 그 가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떡집 쪽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어제와 같은 박자였어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떡집 마당에 새벽김이 한 자락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제 흙바닥에 번졌던 물자국은 어머니께서 새벽에 한 번 쓸어 정리하신 뒤로 마른 자리로 돌아가 있었지요. 흩어졌던 소금 알갱이도 어디론가 바람에 쓸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앗간에서는 떡매 소리가 변함없이 박자를 쳤지요. 쿵쿵쿵. 설란의 손이 떡매 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어깨로 한 번 들어 올리고 허리의 힘으로 한 번 내려놓는 그 박자가 어제와 한 점도 다르지 않았지요. 어제 마당에서 일어난 일도 그제 관아에서 일어난 일도 그 박자 안에는 한 자락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다만 제자리에 있는 손만이 떡매를 한 번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앗간 미닫이 사이로 한 자락 비쳐들었어요. 설란의 등 너머로 그 햇살이 닿았지요. 설란의 머리에 가만히 꽂혀있는 한 점의 비녀가 그 햇살을 받아 한 번 반짝였습니다. 옥은 아니었어요. 은이었지요. 비싼 것도 아니었고 매듭이 어설프지도 않은 그저 단단하고 정직한 모양의 은비녀였습니다. 얼마 전 마을의 한 사내가 떡집 살인문 앞에 수줍게 두고 갔다는 비녀였어요.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내의 손길이 닿은 비녀였지요. 사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 비녀를 두고 갔는지 마을 어느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다만 설란이 그 비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어느 새벽 말없이 머리에 꽂아 두었을 뿐이었지요. 누구의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녀 하나가 그 자리에서 매일 새벽 햇살을 받고 있을 뿐이었어요. 쿵쿵쿵 떡매 소리가 마당을 한 번 더 채웠지요.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콩을 안 치시는 손길이, 아버지께서 평상 위에서 지팡이를 툭 짚으시는 소리가, 마당의 닭 한 마리가 꽂고 우는 소리가, 그 모든 소리가 한 자락씩 떡매 소리에 얹혀 새벽의 결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살인문 너머에서 한 안악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 마님 계시오? 설란이 떡매를 한 번 내려놓았지요. 손바닥을 앞치마에 한 번 문지르고는 살인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 나갑니다. 살인문이 한 번 덜커덕 열렸어요. 새벽의 햇살이 한 자락 더 마당으로 비쳐들었지요. 설란의 머리에 꽂히는 비녀가 그 햇살을 받아 한 번 더 반짝였습니다. 방앗간 마당의 새벽 김이 한 자락 더 진하게 피어올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남편 참교육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